저희가 다루는 일들은 사실상 무역업이 아니라 금융업이더라고요. 결국 종합상사를 이용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국내에 먼저 돈 주고 그리고 해외에 나중에 돈 받으니까. 그리고 때마침 포스코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룹사한테는 대우인터내셔널이 굉장히 골칫덩이었죠. 매출은 25조 하는데 항상 매출 채권은 뭐 7조 8조하고 이거 뭐 팩토링이나 컴페이팅하면 다 부채가 되니까 사실상 부채고 너네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봐라 라는 프로젝트에 제가 이제 PM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굉장히 수익률이 낮은 그런 배우의 매출 채권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 채권을 당시 유행하던 당시 막 새로 나오기 시작했던 P2P 비즈니스랑 연결을 하면 어떨까 해서 2016년도에 전자어음 P2P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전자어음 P2P를 통해서 실제 금융을 통해 우리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약 4,500억 정도의 그런 실적을 올린 다음에 저희는 굉장히 운 좋게 다른 기업에서 저희를 인수하게 되면서 엑시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엑시스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있던 멤버들과 함께 만든 게 바로 이치즈 홀딩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이치즈 홀딩스가 무슨 뜻인데?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당시 그 운영했었던 그 전자어음 P2P 회사의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뭐 각자 이름보다는 서로 번호로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뭐 메일이나 이런 거 쓸 때도 뭐 번호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칭을 썼었는데 당시 같이 했던 멤버들의 그런 번호들을 다 합치면 276. 그래서 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멤버들이 끝까지 지금까지 매출 채권 한 영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간단하게 저희 비즈니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 바로 돈맥 경환입니다. 분명 매출은 일어나는데 실제 현금은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당장 월급은 줘야 되고 원자재도 사야 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99%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플랫폼에서 실제로 매출 채권을 등록하시는 케이스들을 보시면 삼성 서울병원, KT, 이마트와 같이 굉장히 우량한 곳에 판매를 하고 나서더라도 이런 매출 채권을 활용하지 못해서 저희를 찾아오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문제의 중심이 되는 매출 채권은 대한민국에서 1년에 약 5,800조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팩토링, 포페이팅, 뭐 매출책 전자어음 할인, 외담배 등 그 모든 금융 서비스를 다 통틀어서도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는 매출 채권은 단 4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5,800조의 시장에 단 1%만이 중소기업들이 다시 쓸 수 있는 재화로 환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 문제를 기존 금융에 국한된 매출 채권 서비스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미 매출 채권 영역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된다면 연 20%의 이자 제한법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준수를 해야 되고 연 20%의 이자 제한법 안에서 실질적으로 16에서 17%는 119금융권에서 다 가져가게 되고 저희와 같은 핀테크 기업 혹은 뭐 증권사 등과 같은 사금융 기업에서는 17에서 20%이 자그마한 공간에서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신용보강, 판관비, 유통수수료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금융 서비스로는 매출 채권으로 결코 돈을 벌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저번 금융사업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 채권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시장도 거대하고 이 매출 채권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사회적 의미도 크기 때문에 나이스그룹, 더존 등과 같은 굉장히 많은 IT 솔루션
베이스의 테크 기업들이 이 매출 채권을 기반을 해서 금융 서비스를 앞다투어 내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융의 한계 때문에 이들은 유의미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었던 조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더존 같은 경우는 이제 갖고 있는 ERP 베이스의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황금두껍이라는 매출 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굉장히 야심 있게 출범을 하셨죠. 그리고 약 100여 명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연간 매출은 2억, 지급 수수료는 1억 6천, 매출이 실제적으로 2천만 원밖에 나지 않으면서 엄청난 이제 손해를 보시면서 아예 더존은 인터넷은행 쪽으로 바로 진입하는 전략을 취하시게 될 정도로 매출 채권 시장 안에서의 기존 금융 플레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금융 베이스의 대출 서비스가 아닌 비금융 서비스로서 중소기업들의 매출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매출 채권이 발생한 뒤에는 갖고 있는 매출 채권을 전자채권화해서 자유롭게 양수할 수 있는 플랫폼인 플로우 포인트를, 그리고 아직 매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매출 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원자재를 직접 사서 납품해드리는 플로우 페이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 채권이 발생하기 전 그리고 매출 채권이 발생한 후까지 매출 채권의 전 라이프 사이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플로우 포인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왜 굳이 전자채권화해서 양수도를 해야 되나요? 라는 물음부터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게 매출 채권 영역에서 지금 가장 큰 사금융 시장이 혹시 어떤 영역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재밌게도 어음 시장입니다. 어음?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이 어음 시장이 아직도 있다고. 아직도 어음을 쓰세요 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추산하기로는 약 25조에서 연간 25조에서 30조 정도의 어음 기반의 매출 채권 유통 시장이 아직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의 그 파트너사였던 그 어음 거래 그 사무소를 찾아보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작은 사무실에 4분 계세요. 할아버지 한 분, 아들 한 분, 그리고 경리 2분. 이 사무실에서 연간 불리는 금액이 약 4조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 어음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어음시장은 존재할 수 있느냐? 바로 배설하는 기능을 통해 양수도가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 배설을 인감을 찍고 다 이렇게 사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설해서 상대방에게 넘겼다면, 지금은 전자어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로 간편하게 사인함으로써 배설 양수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금융시장 혹은 유통시장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유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를 활용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지난 사업을 통해 전자어음을 쓰고 계시는 손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다들 한마디로 요즘 어음이 누가 써요? 어음 저희 안 받으려고요. 저희 매출 채권인데 이건 어떻게 안 되나요? 라는 물음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매출 채권을 전자어음처럼 자유롭게 양수할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물음에서 플로우 포인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플로우 포인트는 실제 종이로만 되어 있는 이런 매출 채권을 전자채권화해서 이제 자유롭게 양수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의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 진짜 정말 딱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90일 뒤에 현금으로 준다. 이게 바로 매출 채권이에요. 근데 이 매출 채권을 갖고 중소기업이 활용하려면 그동안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거죠. 하지만 플로우 포인트를 통해서 전자채권의 형태로 이렇게 형태를 띠게 되자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 전자채권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로 쓴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동안 현금화하지 못했던 그런 수단으로도 현금화 수단으로도 쓰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로우 포인트는 정부의 약 1000여 개 기업들이 14,000여 건의 거래를 통해서 6,600억 원의 등록 및 거래 실적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플로우 포인트를 운영하다가 저희는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요청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등록할 매출 채권이 있어야지 등록을 하죠. 당장 원자재도 없는 걸요. 라는 물음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 원자재를 직접 제공해 드리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플로우 포인트의 하위 비즈니스 모델인 플로우 페이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동안의 비즈니스 경험을 미뤄보면은 기업들이 매출 채권 할인을 받는 이유는 결국에는 다 원자재를 사고 그 매출 채권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출 채권들의 금융 서비스를 받는 거였어요. 그럼 어차피 목적이 원자재라고 하면은 이 원자재를 직접 사들이자. 그렇게 저희는 기업들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원자재를 저희가 직접 납품을 드리는 구조로 플로우페이를 짜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기존 금융이 갖고 있었던 한계점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자 제한법 20%의 문제. 이자 제한법 20%라는 말은 즉 리스크 값도 20%를 넘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5,800조라는 거대한 시장의 80% 이상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실은 연 20%를 넘는 리스크 값을 갖고 있죠. 그 말인즉슨 그분들은 이를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이를 받쳐줄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의 형식으로 물품을 제공해드리면서 리스크 값에 걸맞는 그런 유통 마진 수수료를 붙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있었던 그 99%의 시장에 대한민국 핀테크로서는 첫 발걸음을 했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리스크 헤지입니다. 금융 상품으로서 이제 대출 혹은 이제 PDF 이런 형식의 금융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신용 보강을 할까라는 것들이 문제였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전문시장 사모펀드를 약 AUM 7억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매 펀드마다 요구를 했었던 게 푸드니트치 들어오세요. 이거 신용 보강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네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경우들이 무지기수였고요. 저희 플로우페이 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물품을 사서 제공해드리는 실질적인 유통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 이 채권 매 채권마다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의 매출채권 보증보험을 활용해서 이런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성 FMB라는 고객사가 계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닭꼬치를 만드는 공장을 돌리고 계셨죠. 이분들은 사세나 하이랜드에게 닭고기를 직접 즉시 현금 주고 납품을 하시고 이를 청춘닭꼬치라는 프랜차이즈에게 납품을 해드리고 약 2주 뒤에 돈을 받게 됩니다. 즉시 현금 납부 2주 뒤에 돈 받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도매결함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나옵니다.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주문이 폭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캐펙스 증가 설비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고 성장을 위해서 받아들였더니 오펙스가 늘어나서 돈이 없네 도산하게 되는, 이게 굉장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굉장히 흔한 그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중간에 플로우페이 서비스를 통해 저희가 직접 닭고기를 대성FM에게 납품해드리고, 그리고 이 지급을 저희가 플로우 포인트에 등록된 청춘닭꼬치의 매출 채권으로 받음으로써, 그리고 동시에 이 매출 채권을 신고해 매출 채권 보증보험으로서 해지를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때 2주의 여신 기간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약 건당 4%의 유통 수수료를 받게 되었고, 닭고기를 100에 사서 104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신용보험, 매출채권 보증보험까지 이렇게 해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물건 팔 때 4% 수수료 하면 굉장히 일반적인 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평균적인 한 달 여신 유통 마진이 약 8.9%니까요. 근데 이를 금융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주에 2%, 2주에 4%, 한 달이면 8%, 연이면 96%의 상품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보험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장하는 기업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그 성장의 그 포인트를 같이 푸시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큰 재앙은 주문 복주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팍팍팍 성장을 하고 있더라도 이 성장에 대한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을 가게 되면 은행은 작년 기준의 재무제표로만 평가를 하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은 3개월의 매출채권 회전 기간을 1개월로 줄이기만 하더라도 매출은 358%, 순이익은 저희 수수료를 다 제외하고 나서라도 179%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다이내믹스, GU 데이터 링크스, 더포스와 같은 업체들은 저희 플로우페이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액이 200에서 250% 상승, VC 추가 투자 유치, 기보 신고의 추가 보증 획득, 심지어 M&A 사례까지 이제 획득을 하면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저희만을 위한 모델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성장기에 진짜 필요한 그러한 모델임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채권 영역에서 돈 벌고 있는 핀테크 기업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실제로 이를 기반으로 작년 기준 매출액은 420%, 그리고 월간 BEP 달성, 그리고 올해도 지금 월간 BEP 달성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상생과 핀테크 기업의 발전이 실제로 가능한 것이라는 걸 시장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채권 시장에서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직접적인 자금 대출이 아닌 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플로우페이 혹은 기타 이후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근간은 기업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가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인 플로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고,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앞으로 기업들에 필요한 다양한 자산분으로서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실제로 저희가 금융 서비스를 경험을 해봤던 멤버들로 이루어진 회사이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그런 전자원 P2P 회사 경영 활동을 통해서 매출채권 시장의 거대함을 느꼈고 동시에 금융의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9년간의 시간을 같이 해오면서 이 매출채권 시장에 진짜로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많이들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매출채권 양수도를 위한 단순 모듈 제공이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저희에게 전혀 전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플로우 페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리스크를 지긴 하지만 그 리스크 같은 경우 신고 서부의 매출채권 보증보험을 통해서 80에서 100%가 있는 카바다형 상태로 진행이 되고요. 심지어 부도율까지 계산한 러스 기든 디폴트까지 생각하더라도 매출채권 보증보험을 신고 서부가 받아들였을 때 실질적인 부도율이 약 0.3%,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수익률은 연 60%, 수익률 안에서 충분히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매출채권 플랫폼의 플로우 포인트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체평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대체 신용평가 그리고 비재무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정말 새로운 가치를 그리고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평가 영역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던 특수한 정보는 많이 없었습니다. 매출채권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3개월 뒤에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외곽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 2년 전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채권 플랫폼의 플로우 포인트를 통해서 굉장히 실시간성 있는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화면을 보여드릴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축약
버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의 등록된 모든 매출 채권에 대한 노드 정보들과 그것이 어떻게 누구한테 양수가 되고 최종이 누가 갖게 됐고 그리고 각 거래될 때마다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에 있는 그 모든 정보들이 저희 플랫폼에 지금 쌓여 있고 이런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 평가를 잘한다는 그 나이스그룹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리소스도 많으시고 평가 정말 너무 잘하시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출채권 평가에 있어서 실시간성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대창기업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창기업 부도나기 직전 연도 기준으로 신용도도 A였고요. 매출액 250억, 2,500억에 국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설비 업체로서 굉장히 위치가 탄탄한 그런 기업이었고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나이스 ABS에서 부도나기 직전까지 연 7%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창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플랫폼상에서는 일일 매출채권을 활발히 거래가 되다가 부도나기 6개월 전부터는 이미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었고 부도나기 3개월 전부터는 실제로 아예 아무리 거래를 하지 않는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이런 실시간 데이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리티컬한지 느낄 수 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작년에 세종대와 함께 AI 기반 매출채권 실시간 할인율 산출 모델을 완성을 하였고 올해도 작년에 이어 그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플로우페이의 플랫폼 유통 수수료, 그리고 플로우 포인트의 플랫폼 등록 및 양수도 수수료, 그리고 플로우 스코어의 평가 모델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플로우 스코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드리지는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드립니다.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2025년도에는 126억 원의 매출, 그리고 2026년도에는 733억 원의 급격한 매출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는 이미 지금 현재 플로우페이 채권보다 훨씬 더 상품성이 떨어지는 일반 매출 채권을 기반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전문투자형 상호권들을 실제 골든브리지 자산운용 그리고 신금투 유한타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다 성공적으로 판매를 했었던 이력을 보유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도 저희 매출 채권, 플로우페이 채권들에 대해 가지고 상품화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자산운용사 그리고 증권사가 요구하는 건 단 하나, 트랙 레코드를 최소한 기업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저희가 현재 지금 시리즈 A를 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PI를 통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플로우페이에 들어올 수 있는 전문투자형 사업펀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익스포넨셜한 그런 정말 기하급수적인 그런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8년도에 1,758억 원의 매출, 2.5만여 개의 사의 회원수, 그리고 19만 건의 거래 건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솔직히 굉장히 모더스트하고 험블한 그런 목표치라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프로젝션을 한 기준은 상품 투자 금액 300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젝션을 한 거고 훨씬 더 상품성이 있는 저희 플로우페이 채권을 기반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는 130억에 30억의 투자 유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약 한 25억 원 정도가 이제 커밋이 된 상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올해는 이 매출 채권을 기반한 전문투자형 상호펀드 유치를 위한 트랙 레코드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플로우페이 상품에 대한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 탑재,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두 가지를 마일스톤으로 잡고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매출 채권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 채권을 시작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평가 기반 그리고 영업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었지만 전혀 활용하지 못했었던 다양한 자산군들로 저희의 자산군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자산, 수출채권, 선물환, 주식재산권 등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었지만 쓸 수 없었던 자산들을 세상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의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서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중소기업 인근에 있는 신임근입니다. 지금 저희 간단한 소개 들으셨는데 여기에서 일단 먼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바로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리려면 적지 않은 자기 자본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걸 버티고 오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전 회사에서는 말씀드리니까 정유정 사업분들 실제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양수인들이 이제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상호펀드를 위한 SPC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따로 이제 매출채권을 양수를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극히 일부분의 PI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터치를 해서 저희가 협업을 하는 방안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없으시면 마저 다 저희가 발표를 하고 마지막에 또 한번 알겠습니다. 시드는 다시 박수. 중간에 화면이 이게 항상 리허설 때 어떤 일이 행사를 하면 꼭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다시 소개드리자면 진로고잉스의 전략이사입니다. 원래는 제가 그 한국증권전사 코스콤이라는 회사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사실 다른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었고 거래소 별관 안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거래소는 건물이 굉장히 좋은데 담벼락이 되게 높아가지고 다른 정보를 접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때는 장우영 시스템의 UI UX 메인터넌스라는 디자이너였고요. 마지막에 홍보팀에 또 이제 근무를 하면서 디자이너 공부를 했었는데 스피노프라는 회사를 같이 우리 신 대표님하고 인벌브가 돼가지고 이제 투입을 하면서 그때 만난 멤버들과 지금의 일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몰랐던 것들을 진짜 이게 시장에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알게 돼가지고 이게 한 40년 동안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게 그 전에 40년 동안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은 것 같고 유익한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그냥 좀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서비스를 다 들으셨겠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서비스는 종이계약서들로 가지고 있는 외상채권들을 전자 매출채권으로 원장 만들어 놓고 그 원장들을 데이터로 평가, 분석한 다음에 이 원장들, 채권들 중에서 수요가 있으신, 자금 수요가 있으신 분들한테 다시 자금 서비스들로 쭉 뿌려드리는 거예요. 그중에 저희가 가장 주력을 하는 게 원자재 구매 대행 플로우페이라는 서비스고 팩토링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페이 구매 대행 중에서 저희가 가장 지금 먼저 시작한 것은 B2B 영역, 기업들 간의 거래를 지금 가장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B2C 영역으로 가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조금 더 필요해서 시간이 약간 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 모델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공급자와 납품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원래 거래하시는 분들을 연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거래를 해치지 않고 저희가 결제만 해드리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물량을 확보하거나 아예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만들어 놓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이제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수출입 관련해서 플로페이를 적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질문 드려도 돼요? 네. 그 각각 갖고 있는 BM들이 매출 현재 비중값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플로우 스코어는 지금 이 채권들을 분석하는 자체 평가 모델로만 작용을 하고 있고 플로우 포인트도 일단
사실은 이 종단의 여기에 매출 비중이 거의 뭐 99%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지금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고 향후에 이제 제일 먼저 이것이 거듭 체계를 가지게 되고 있고 이게 더 구조화가 되면 저희가 이제 여기다 이제 그 AI를 탑재해서 요것도 이제 수익 모델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페이랑 팩토링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이 BM으로 맞습니다. 매출 비중이 어떻게 저쪽에는? 원래 저희가 매출 비중이 이쪽이 압도적이었고요. 그게 2022년 초반까지 진행 상황이었는데 2022년 3Q에 저희가 페이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다시 90%에 가까운 매출이 플로우 페이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통 서비스, 그 유통 사업자로 좀 변모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앞으로의 시장 크기 네. 봤을 때 익스포트 임포트가 제일 크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네. 만약 그렇다면 그 익스포트 임포트 시장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갖춰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라고 보시는 건지 일단은 이거 저희 대표님이 되게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그 해외 기업 간 거래소의 평가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첫 번째로 어프로치 하는 데가 베트남 시장을 작년부터 터치를 해봤는데 이게 그 나라의 성숙도, 그 나라 산업의 성숙도가 있고 또 그 나라 그 도메스틱 간의 거래에 대한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지금 처음으로 저희가 진출을 하려는 것은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들의 거래상에 생기는 매출 채권들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L씨나 TT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 서비스가 제공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계속 메이드해 나가는 거고요. 그게 교두보가 된다고 하면 그쪽 도메스틱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들이 더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내재가 될 테니까 그때부터는 현지의 진출이 또 가능해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정보사업 그 BM 모델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플로우 포인트라는 게 그 매출 채권을 전자화를 만드는 건데 저희가 그걸 왜 전자 매출 채권을 먼저 만들겠다고 생각했냐 하면 약속어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종이로 해가지고 진짜 배설하는 게 쓴다는 얘기인데 종이 한 장 해가지고 누구한테 줄게 이렇게 해놨던 약속어음이 전자어음이 돼서 지금은 은행이랑 이런 쪽에서 다 유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디지털로. 근데 이걸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민간 사업자가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 종이로 이러고 있냐. 다 전자화가 돼야 된다고 해서 민간이 이제 기관에다가 올렸고 기관이 승인을 해서 공식적인 제도화가 된 채권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스타뱅크라는 이름의 회사가 만들어서 법무부가 주관을 하고 금융결제원이 관리 감독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스타뱅크가 이제 MH 퓨처스라고 바뀌었는데 왜 MH냐면 이제 그 무학그룹 좋은데 소주 만드는 그 무학그룹에서 인수를 하셨어요. 금융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가장 터치가 가능한 쪽이 이쪽이어서 그 무학그룹의 그 최재호 회장님께서 여기 인수하셔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로 전자화 P2P를 했던 회사가 절반의 지분은 무학그룹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모델을 본 거예요. 근데 어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 IMF 때부터 technik적으로 어음 구도 나면 큰일 난다. 연세에 맞고 뭐 어음이 진짜 안 좋다. 어음 발행이랑 유통 자체를 정부에서 약간 이렇게 터부시하고 사용화 시키려고 한 게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어음의 만기도 계속 줄어들었고. 근데 저희가 보면 어음이 문제가 아니라 외상거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 쓰지 마라 그러면 그럼 현금 줄까요? 더 이제 어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외상 긁는 거죠. 그리고 외담대니 뭐 상생채권이니 뭐 그거 안 쓴다고 해도 외상으로 하는 거래들이 진짜 많은데 본질적인 걸 들여다보면 그 채권의 성격이나 채권의 규격이나 시스템으로 보면 전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채권이에요. 뭐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력 관리라든가 이런 게 다 잘 돼 있고 생멸이 다 이제 너무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업을 다녀보면서 제일 느낀 게 이제 영업을 다니는 일반 회사들이 이게 거래도 많이 하고 이런 자금 다 필요한데 어음은 안 받아요. 종이 계약서는 있어요. 이게 한 3개월, 6개월 뒤에 돈 받을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유동화 안 돼요.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출 채권이 본질적으로 어음이나 종이 채권이나 똑같은 건데 이게 너무 아깝다. 그러면 전자어음이라는 시스템이 너무 좋으면 종이 채권을 전자어음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플로우 포인트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저희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는 그게 제도사업권에 또 편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뭐 일반 과금하는 BM 모델도 있겠지만 똑같이 매출 채권을 전자적으로 만드는 이 규격화가 정부의 어떤 그 제도적인 시스템의 어떤 채권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기를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디 가나 다 들으시는 얘기일 텐데 AI 모델. 저희가 아까 플로우 그 스코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아직 이제 그 수익 모델까지 가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유니크한 데이터들을 쌓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레가시 평가 정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스, 크레타 이런 데들 많이 있는데 그런 데들 정보가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하고 너무 좋죠. 다만 이제 좀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1년치 결산해가지고 나오려면 다음에 4월쯤 이제 4월 15일 표준 결산일이잖아요. 근데 4월달에 받아보면 작년 1월 정보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1년 반 정도. 요즘에 중소기업은 그 정도면 망해요. 이게 너무 빠른 흐름에 조금 호흡이 느리다. 근데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3개월 이내에 생겨나는 채권들 가지고 이게 망할까 말까. 이거 유통을 해도 돼 말아 돼. 이거를 평가하는 거라서 거기에 따른 그 별도의 비재무 정보들을 합산해서 이거를 먼저 머신한테 러닝을 시키고요. 이 러닝된 결과를 가지고 이 채권들을 시장에 유동했을 때 금리나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될까를 1차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출된 가격을 가지고 다시 AI를 통해서 얘를 관리를 시켜요. 이게 룰베이스라고 해서 기존에는 일단 정보를 내놓으면 그 정보가 멈춰있죠. 뭐 다른 일부의 정보들이 또 추가로 들어오긴 하지만 근데 산업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면 사람이 한 번에 룰을 제공해주고 그 정보를 멈추면 1년, 2년도 너무 기니까 그냥 트렌드 정보를 AI에 넣어주고 이 시점에서 즉시 반영되는 트렌드를 넣어서 그 가중평균치나 이런 개수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실시간성이 높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라. 그래서 최종 금리를 산출해내는 그 실시간 시스템. 이게 저희 플로우 스코어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해외들은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어펌홀딩스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게 지금 3개년 차트일 겁니다. 그 비자 카드도 작년에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카드사들도 이제 비대면 시대 때부터 좀 많이 매출이 올라서 나쁘지 않은데 지금 어펌홀딩스 같은 데랑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카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자꾸 사양화가 되긴 하는 거예요. 카드보다 훨씬 라이트하고 훨씬 접근성이 좋고 이런 서비스랑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어펌홀딩스 같은 경우는 BNPL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BNPL 이제 Buy Now, Pay Later 고객들한테 공급 먼저 해드리고 결제를 나중에 받는 서비스예요. B2C 일반 고객들이 물건을 사실 때 많이 활용을 했던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이 시점에 이제 지나가면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B2B 시장입니다. B2B 시장에서도 BNPL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나 이런 변화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67%의 지분 기관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거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고 어떤 그 양성화된 사업자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유럽에도 카나나, 원두, 싱가포르에도 아토미에이 같은 그 모델들이 있는데 다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B2C 시장에서 B2B 시장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조금 이 흐름에 늦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얘기가 튀는데 저희 이제 국내 시장이랑 수출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있는데 닭꼬치 제조 공장이 닭고기를 사는 자금이 필요해서 이 흐름을 저희가 따라가 보니까 종단의 프랜차이즈 야식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랑 저희가 얘기를 해서 또 재밌는 구조를 형성한 게 그분들에게 서로가 너무 좋은 게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있고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의 제일 큰 수익 모델은 그 본사의 물품을 가맹점에 파는 거죠. 여기에 이제 결제 딜레이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플로우페이를 탑재한다고 하면 아예 프랜차이즈 연결 구조의 그냥 결제 수단 중에 하나로 저희가 형성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많이 협업을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조금 빠른 시기 안에 가시화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건 되게 작은 케이스인데 스타미트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고객사인데 여기는 이제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매출액이 한 500% 성장을 했는데 원래 이제 한 27년 정도 이렇게 육가공 쪽에 하시다가 이분이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영점이 3개, 2개, 가맹점이 4개 해서 6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이분이 고기를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삼겹살을 돼지기름으로 튀겨요.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치킨을, 그러니까 삼겹살을 원래 불판에 구우면 이게 로스가 많거든요. 근데 돼지를 돼지기름에 튀기면 근손실, 그러니까 로스가 없어요. 그래서 맛이 달라지고 이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있고, 그거를 체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창업하시는 가맹점 비용이 매장당 2,500이에요. 토탈 비용, 월세 포함 2,500이면 한 업장 차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 시간 동안 들었는데 차릴 뻔했잖아요. 중요한 건 한 4-5개씩을 묶어서 1억 가지고 4개 차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이 제안을 해주시는 건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6개에서 지금, 근데 또 해보니까 생각보다 점주분들이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다시 본사에서 다 흡수를 하고 계세요. 직영으로. 직영이 지금 5개가 됐고, 이제 가맹은 또 늘리고 있는데, 직영이 되면, 그러니까 가맹이 늘리면 일부는 계속 직영으로 흡수하는데, 그게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제 흐름이 일주일 단위인 거예요. 여기는 목요일 날부터 자금이 묶이기 시작하고 수요일 날 자금이 풀려요. 이게 야식집이라서 매장에서 파는 게 없고 다 배달인데, 그 배민이랑 요기요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들이 이제 주말에 제일 많이 팔릴 상황이에요. 외식이 주말에 제일 많이 팔리고, 결산이 월요일, 화요일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일 정도 딜레이를 주거든요. 걔네가 그러면 화요일 정도 결제해주면 이 가맹점들은 화요일, 수요일이 자금식이 많대요. 근데 목요일에 다시 또 막 들어가는 거야. 막 사두면 2-3일 동안 막 팔고 돈이 또 없어요. 이 흐름에 플로페이를 넣어드리면 아주 초단기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요 흐름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달 45일 정도의 여신을 두고 저희가 이제 그 육감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 가맹 비용도 적지만 그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도 저희가 그 가맹점들에게 제공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수출권인데, 지금 인도 시장이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성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이게 평균 연령이 28세라고 하는데 구매력이 제일 좋고 일단 쓰고 보자라고 하는 세대의 연령이 그 인도에 제일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코스메틱 쪽을 주력으로 보신 리메세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리메세에서 화장품을 인도에 팔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출을 하셨는데, 인도 시장이 생각보다 배타적이어서 바로 진출하기 좀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님이 본인의 개인 네트워크로 뚫으셔가지고 실제 시장을 만들어낸 케이스인데, 화장품이 잘 팔리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데가 시장의 배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진출을 실패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대표님이 카리스트 탁구 때 교환학생으로 왔던 인도 학생들, 이런 분들이 친해져가지고 자기들 교환으로 가고, 그래서 그냥 재밌게 놀았는데 놀다가 알고 보니까 사탑으로 누구시고 누구 이세시고 막 이런 거, 여기서 네트워크 생겨가지고 그 대기업 못 뚫는 것들을 처음에 뚫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도 힘든 과정이 많았지만 어쨌든 남들이 확보하지 못한 네트워크로 인도의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이제 나이카나 타타 이런 데가 이제 올리브영의 10배쯤 되는 거예요. 유통 캐파가 엄청난데 화장품을 한 달에 2만 개, 3만 개씩 공급을 하다가 현지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판사님 좋으시네, 다음 달에 30만 개 주세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살 돈이 없어. 아모레 퍼시픽은 현금만 받거든요. 여신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사장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좋은 것도 많은데 현지 형님들한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할 수 있다라는 능력. 그래서 수수료를 뭐 좀 쉐어하든 뭐 하든 지금 당장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이 회사들의 대부분 비슷한 공통점이 뭐냐면 3개년 재무제표 이런 거 보면 은행에서 돈을 안 줘요. 그 전에는 없었죠, 당연히. 매출도 없었고 뭐도 없었는데 지금 터진 걸 입증하기 힘들고 은행이 그걸 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에 플로페이를 적용해 드려서 3억, 5억 한 파스에 이 정도를 넣어 드려서 현지에서 인도 현지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결제를 받는 그 서비스를 작년 올해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간접 수출 케이스고, 또 하나는 이게 수입 모델인데요. 지금 양식장들이 남부에서 중부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온이 높아져가지고. 태안 쪽에 이런 양식장들이 저희한테 요청하신 내용이 있는데, 새우를 수입해가지고 치어로 만들어가지고 파시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4월달에 치어랑 사료를 사와요. 막 키워요. 최종으로 10월에 팔아요. 전체 주기는 한 7개월 정도 되죠. 근데 처음에는 수협에서 대출을 해줘요. 농심부가 보증을 해주고 수협이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수협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지원 예산이니까 딱 연에 100억
벽 딱 놓고 그 동네 분들 양식하시는 분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자 줄 서보세요. 여기 제일 크네. 여기에 10억. 그다음 7억, 3억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공급 필요한 자금을 다 대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만큼 하니까 처음에 치어 구입하고 사료 1차 구입할 때까지만 쓰면 그 다음에 자금 소진돼 버려요. 근데 치어들은 굉장히 작으니까 사료를 그때는 조금만 먹어요. 4천만 원 정도 사면 2달 정도를 먹는 거예요. 근데 치어들이 크면 클수록 이때부터 막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1억 5천에서 2억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제일 클 때, 그리고 한 2달만 버티면 출하가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 달에는 결제가 들어오는데 이때가 제일 버티기가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자금을 넣어드리고 이 정도만 버텨주면 여기서부터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의 과정에서 가장 절실할 때 수익을 내고 저희도 저희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국내 얘기인데, 근데 이분들이 국내 사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다가 베트남에서 그로맥스사라는 그룹에서 해외 수입권들을 조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직 잘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사료가 우리나라 사료보다 한 30~40%가 싸고요. 그리고 장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단백질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양식장에다가 그런 거 풀어놓으면 새우들이 먹고 다 뱉는데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럼 그게 다 양식장의 오염인 거예요. 그거 치우는 돈이 또 들어요. 근데 얘네는 그 정도로 때려 넣지가 않아서 적정한 정도로 하니까 관리도 잘 되고 비용도 싸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이 사료를 수입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현지 그로맥스사랑 직접 컨택을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저희가 현지 그로맥스사를 통해서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국내 이제 양식 사업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선제적으로 공급해드릴 수 있는 영업을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양쪽을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보는 건 이게 지금 다 최근에 터지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융권에 정보가 없고 알 수가 없고 하니까 다 지금이 제일 절체절명이고 요거만 넘기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을 잡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저희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해서 자금을 넣어드리려고 하는 서비스를 좀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그 분들이 사실은 그 여기는 너무 이제 좋으신 분들이니까 없겠지만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모임들을 하면 늘 이제 따로 오셔가지고 그런 문의들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그런 분위기를 가장 많이 환영하고 언제든지 문의하시거나 또 요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음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그 일반적으로 그 생산 전력이 들어갈 때 그 우리나라 그 법 기준에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 전력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고압선을 일괄적으로 다 떼서 공사를 해요. 근데 실제로 돌려보면 그 고압 그 저기를 다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로스가 나고 근데 과금은 고압선 기준으로 과금돼요. 그래서 엄청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합리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한전시장 합리화 사업이고요. 저희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닌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건들 중에서 케이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경향신문사에 들어간 건데 그냥 숫자로 나와요. 공사를 해드리면 경비가 절감된다. 전기세를 바로 절감된다. 공사를 기술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진단을 쫙 한 다음에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바꾸면 됩니다. 해주세요. 공사가 8시간 만에 끝나요. 8시간 만에 끝나고 그 다음 달 고지서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 20에서 30% 정도 절감이 된다라는 계약서를 체결해요.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30% 절감이 안 돼. 그럼 다 원복해줘요.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생산 전력들은 여기서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싸게는 한 달에 1,000만 원, 많게는 한 달에 3~4천씩 전기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런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지만 지금 이게 레퍼런스들이에요. 동아일보 이런 데도 이렇게 진행했어요. 연간 3,500만 원씩 전기가 절감되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초기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이 한 1억에서 1억 5천, 많게는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요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일부 자금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또 팩토링사를 조달을 해와가지고 그쪽에 이제 시공을 넘겨드리고 저희는 다음 거를 또 진행하는 요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이게 1년에 지금 캐피탈사랑 논의가 잘 되는 게 약 300억에서 500억 정도 또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메리츠 캐피탈 이런 제들을 통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도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정말 안정적으로 저희가 함께 해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겨레신문 사무에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그쪽에다가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이 자료를 먼저 전달해드리고 네. 다른 언론사들이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레퍼런스를 보여드리면 경향신문에도 인정기가 꽤 있죠? 있죠. 저희는 있어요. 네네. 그때 적자예요. 그렇죠. 네. 제가 친구가 한겨레에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전기 사업 자체는 거의 모두에게 다 동일한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 소개를 마치고 저희가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절실한 시기에 기회를 공급해 드린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그 시기를 거쳐 왔을 때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는 기회들, 이 포인트들에 저희가 늘 친구로서 존재해서 그 공급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 어떤 산업분이나 대부분 그러니까 니즈가 있고 요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의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하시죠. 네, 질문 하나 잘 들었고요. 저기 지금 중소기업들 많이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규모라 그래야 되나? 네. 자산으로 봐야 되고 매출을 봐야 되고 규모의 레인지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뭐 중소기업들이 네. 있는 거고요. 업종은 대체로 뭐 어떤 업종들이 다양한 업종이 있겠지만 네. 이제 보는 것들하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네. 기업도 성장하고 나면 경쟁 업체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진입 장벽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맞습니다. 네, 사실 그 되게 너무 좋은 질문이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이 플로우페이 모델 유통이 뭐 어떻게 보면 상사의 그 중소기업형 버전이고 누구나 다 그냥 바로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진입 장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플로우 포인트라는 플랫폼의 존재. 플로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플로우 포인트 안에서의 자체적인 에코시스템 기반한 플로우페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이제 일반적인 유통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부가적인 가치를 드릴 수 있고 그 두 번째는 저희 서비스의 특성상 다른 데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증보험을 2억을 끊어놓고 저희와 이렇게 그 한도 안에서 거래를 하고 계신 그런 분이 만약에 다른 분이 더 이렇게 싸게 해주신다고 해서 갈아타고 싶으면 지금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저희 플로우페이를 썼는데 이 한도를 끄고 2억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끄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은 신규 비즈니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이 비즈니스는 우리랑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나중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의 다양화입니다. 매출 채권의 시장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뭘 자산의 자산의 다양화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채권의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로서 저희는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이런 자산들이 매출 채권도 쓰고 있는데 재고담보도 쓰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뭐 수출 채권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니버스 안에서 저희 플로우 포인트라는 거대 그 플랫폼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 자체가 주는 이제 그런 파괴적인 그런 절대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진입장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맞는 말씀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획기적으로 이게 저희 고객사들의 매출 규모는 일반적으로 매출 사이즈가 한 30억에서 50억 되시는 분들은 매출 100억 이상한테 판매를 하는 매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 정도 사이즈가 업종의 특성은 다양하게 저희가 실제로 다루는 게 닭고기부터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알루미늄 인고까지 지금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다 하고 있고요. 네. 궁금한 게 매출 채권을 여기서 이제 페이 포인트? 플로우페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페이 말씀하세요, 그죠? 혹시 이게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포인트로 전환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면 매출 채권으로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매출 채권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바꾸자는 필요해 매출 채권으로 닭을 매입할 수 있어라는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그
그게 맞죠, 제가 네, 그렇게도 활용 가능합니다. 네. 지금 사실 말씀 주신 사례가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보이는데 실제 네. 매출 채권 자체가 이제 뇌물실표상에 보여지는 회계적인 그것과 실제 이제 전환했을 때 이후로 재무제표상에 얘는 뭐로 보여지는지가 궁금해요. 그대로 이제 매출 채권인 건지. 전환했을 때는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완전 양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매출 채권 자산에서 이제 삭제가 되고 대신 닭고기라는 재고가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뭐 1억짜리야. 네. 그러면 1억이 아니고 5천만 원씩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5천에 매출 채권을 남고 5천에 매출 채권만 삭제가 되겠죠. 아, 발생한 이후에 맞습니다. 정리가 돼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유사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그 대부분 재고자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되게 부담이거든요. 맞아요. 계속적으로 평가해도요. 이걸 털어내야 되는 게 참 큰 문제인데 맞습니다. 재고를 고객사가 원하는 금액으로 매입을 하고 포인트 형식으로 뭔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그거 써야 되지 않아요? 그거를 이들이 갖고 있는 사실 광고 매체를 갖고 계세요. 글로벌이. 그래서 이제 광고 매체 금액으로 이제 할인해 가시는 그 포인트만큼을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는 사실 이게 저희도 예전 회사도 고민하다가 해외적 처리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했지만 우리 기계법인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약간 그래서 저도 이제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회계적 처리가 되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게 아마 그 포인트로 전환하는 그 순간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포인트를 그 전자금융업 상에 이제 어떤 자산이냐라는 것들에 우리는 그건 대한 아니라는 저희는 그 거죠. 매출 채권 자체를 쓰는 거니까 발생 그러니까 포인트를 전환시켜 놓고 차감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죠. 아. 포인트가 아니죠. 매출 채권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권 중에 이제 전자화도 일종인데 전자화 같은 경우가 정확히 분할배설하는 게 돼서 1억짜리 2천짜리 5개로 찢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매출 채권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저희 플랫폼 실제 케이스들 보시면 우리 건설 그 현장에 있는 한방집 사장님들도 매출 채권 받으시고요. 그건 직접 돈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장부에 적어놓고 그걸 매출 채권도 심지어 어음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뭐 트럭커들, 트럭 하시는 운전하시는 분들, 유성 TMS 이런 대형사들한테 실질적으로 거기에 속한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월급을 매출 채권으로 받으시고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사회에서 마주치고 매일마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매출 채권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한다면 변호사의 성공 보수도 여기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확정이 성공했지 않은지를 확정이라고 치고 승소한 다음부터는 사실 승소한 다음부터는 확정 매출 채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보통 변호사 업계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변심으로 안 주고 시간을 끄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거 들리면 저는 물어요. 확정하고 있게 될 수도 있겠네. 근데 승소를 한 이유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승소했다는 전제하에서 누가 그래? 비용, 그러니까 비율에 대한 부실률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게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이슈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장. 근데 만약에 이게 잘 됐으면은 변호사들이 줄을 설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는 엄청 어렵거든요. 형사 사건 같은 경우 보통 변호사들이 해놓은 뭐 채권을 몇 천만 원에서 큰 건 몇 억까지 있는데 딱 그 위기를 모면한 그 사람들이 죽게 이렇게 하고 줄을 끄는 거예요. 그 돈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변호사를 낸다 자체가. 근데 변호사들이 개입들일 때 그거를 자기 클라이언트인데 거기다 대고 채권 행사하고 이거 잘못하고 되시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걸 만약 소문 나면 서초도 아저씨가 엄청 몰라요. 진지하게 한번 보려요. 딱 듣자마자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는 그 아까 우리 부대표님께서 채권 그 안정성 말씀하셨지만 그걸 걸러내시면 되니까 일단 그냥 이상한 뭐 그런 사건 말고 좀 기업들 오너 사건이나 큰 거 위주로 잡으면은 엄청 변호사들 많이 주고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서 재밌게 연구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 단위에서 형사도 아니라도 법률 자문을 할 때 보통 타임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 아월리로. 근데 그거를 그 즉시 그날에 안 해줘요. 이렇게 쌓아놓고 디파짓처럼
부자 터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변호사 속마음으로는 뭐 갑자기 집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거를 말 못해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우리 세 클럽의 변호사는 말 못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맞습니다. 이 대손이 한번 발생하면 이제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손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제가 지난 9년 동안 총 이제 다른 매출 채권 약 9천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보증한 사례가 약 1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150억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그 저희 플로페이와 같은 상품이 아니라 진짜 실제 금융 상품으로서의 매출 채권이 그 정도의 부수율이 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반환 받은 게 약 60%한 확률에서 LGD가 약 LGD를 계산하면 이제 대충 1.5%에 0.7% 하면은 약 1.05% 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희는 이런 기존 금융의 LGD가 1%라고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보증보험을 통한 추가 리스크 해지까지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각보다 안전한 자산으로서 꾸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보기에 되게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대상으로 할 때 어쨌든 간에 자금이 아주 많은 데들은 저희 고객사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워낙에 좀 부족한데 뭔가 좀 애매한 업체들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이게 신용평가 모델까지 발전하기에는 고객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저희 그 신용평가 모델에 있어서 제한이 된다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저희 그 플로우 포인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제 매출 채권의 부도 연관성이 높은 그런 개수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매출 채권의 만기면 A라는 회사가 90일 정도 항상 다른 데랑 거래를 했을 때 90일 정도 해도 얘네들이 점점 갑자기 만기가 늘어난다. 금액이 갑자기 튄다. 뭐 아니면은 거래처가 생뚱맞은 데랑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지 않았던 그런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기업의 부실 요소들을 평가를 해내는 것으로 이제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매출액 30억에서 50억 되는 회사들이 무슨 얼마나 자료가 많겠습니까? 사실 뭐 원장에는 까봐도 이렇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결국으로 이들의 제공한 이들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들과 유사한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특수성 있는 그런 개수들로 이들을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기업으로서의 평가 부정확성은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판사 할 때 어음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저도 그 구매할 때 구매 대금을 제가 받은 어음을 준 적도 있고 그때 서울신용보증기가 해가지고 보증보험 끊어서 당시 우리은행 내가 월 1% 수수료로 할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발표할 때 들었던 말씀 중에 2주간 4%라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죠. 제가 평균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한 달 여신 기준이 약 한 4.5%, 5%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모든 이제 보증보험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정도. 한 달에 4%. 한 달에 5% 정도. 한 달에 5%.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60% 정도. 그렇다면은 이 회사 입장은 좋은 건데 그 사용하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제 생각이 맞는 거죠. 그렇게 금융상품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그렇게 말씀을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 평균 이제 유통 서비스, 제조 서비스에 대한 매출 원가율이 약 50% 정도 됩니다. 실제로 원자재에 활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5%로 하더라도 절반에서 연 30% 정도로 낮아지게 되고요. 연 30%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 서비스의 대한민국 평균 마진율이 한 달 여신 기준, 유통 다 여신을 깔고 하니까요. 한 달 여신 기준 8.9%입니다. 한 달 여신 기준 8.9%면 이것도 9%로 치고 12개월 하면 108%예요. 108%에서 내가 성장을 하는데 30%는 여기다 줄 수 있냐 없느냐? 이거는 무조건 선택하시거든요.
이분들에게 비싸다 안 비싸다고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힘드신 분들한테 꼬꾸라지시는 분들한테 전혀 저희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아요. 저희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성장을 같이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로서의 그런 파트너로서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30%의 그런 수수료가 결코 과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니 저는 그걸 말하신다고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기용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거기 아니 어느 분이 헷갈리는데 전체 채권 시장에서 어음 거래하는 업체들은 어음의 방식으로 저수수료를 택할 것이고 또 자원이 많은 사람 자원이 많은 쪽으로 할 건데 실제로 우리의 서비스의 30% 정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시장 규모가 현재 작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생각 맞는 건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대기 매출로 갖고 있는 것들 저희 뭐 지금 현재 피해가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매출로 지금 모든 프로세스 다 끝났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매출 기준으로 약 250억 정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통계적으로 참 이게 아쉬운 게 통계적으로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매출이 일어나려고 수주를 받았는데 이거 못한 거는 통계에 안 잡히거든요. 이게 결국 그냥 안 된 걸로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몇 %다라고 정확하게 저희도 일자리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기 몇 %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그걸 잡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데 지금 그 심사 매출 검토 중이라니까요. 저는 이 단계 중에서 정성적인 거를 정량적으로 바꿔 생각해볼 기회가 있지 않느냐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 시장에 100이라 치면 논리로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타겟팅한 시장이 10인지 30인지 30이라 치면 나머지 한쪽 끝은 왜 못하고 그쪽은 왜 못하는데 우리가 타겟 때는 먹을 수 있는 어드레스라는 것이 왜 30인지 50인지 만약 지금은 10인데 인식이 바뀌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대화를 못 들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정성이 아니라 정량, 네네. 정률.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대로 100이라는 매출 채권 시장이 있으면 금융시장에서 이미 소화하시는 것들의 1%밖에 안 됩니다. 99%의 시장은 이제 아예 건드려 주체를 갖고 있고 그 중에 또 40%는 대기업의 매출 채권입니다. 대기업의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뭐 그냥 갖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거기랑 직접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활용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 매출 채권, 중견기업 매출 채권 이것도 다 자르고 나면 결국 남은 게 700조라는 시장이 남습니다. 중견기업 이하의 분들이 서로 간 거래하는 매출 채권이 약 700조 정도의 시장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매출의 성장성을 기록을 한 그 통계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장하는 기업을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 210조 정도의 시장을 저희가 전체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매출 채권의 그 210조의 시장에서 저희가 여기 안에서 이제 저희의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으로 210조를 이제 설정을 하고 지금 이쪽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210조? 네, 맞습니다. 그럼 그 210조 내에서 고위드랑 겹치나요? 고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상품이 좀 다른 게 뭐냐면 고이드는 MRO에 더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기업들이 필요한 뭐 노트북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던가 카드 이렇게 발행해주는 이런 일상의 그런 MRO에 조금 더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이고 저희는 아예 비즈니스 자체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해 드린다는 게 조금 다르죠. 고위드가 우리 거를 할 수 있고 우리도 MR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할 수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이드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굉장히 큰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카드사에 이제 디포짓 넣어놓고 큰 여신을 끌어와가지고 이제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전략상, 리소스상 이제 그런 전략은 취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텀업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210조 마켓에서 고위드가 우리 거를 하려 할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고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렸던 제가 그 진입장벽에 그 세 가지 전략을 저희는 고수를 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라는 게 저는 종합상사 출신입니다. 저는 종합상사 출신에서 실제로 물건을 재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했었던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을 하다가 처음 금융을 하니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금융은 너무 간단했어요. 차용증 있으면 되고 그냥 뭐 계약서 해가지고 하나로만 있으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실제 재화의 움직임에 들어가는 수입 수출 서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 단계별로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이드는 기본적으로 일반 우리의 그 핀테크 그런 업체들처럼 기본적으로 금융 베이스의 회사들이고 그 금융 베이스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 재화에 선뜻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재화 기반의 서비스 그리고 금융 기반 서비스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컴바인 돼가지고 플로우페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제가 고위드 사장이라면 이걸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210조 중에서 우리 지우기가 한 3, 40조를 지금 건드렸다 쳐봐요. 근데 3, 40조에 낚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안 빠져나갈 것 같아. 근데 나머지 170조 시장을 걔들이 악으로 치고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느낌적인 느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놔둘 거냐, 뭐 방어할 거냐, 뭐 물을 흐릴 거냐, 뭐가 되냐. 저는 방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저도 실제로 전에 그 전자업 P2P를 진행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저희 평가원들을 개발해 주셨던 나이스에서 나와가지고 만든 게 이제 나이스 ABC라는 P2P 회사에 똑같은 모델로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결국 우리 뭐 경쟁이다 뭐 서로 엄청 사이도 안 좋았고 서로 뭐 언론 플레이도 하고 뭐 이렇게 제공을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그 약간 그 강아지들이 서로 범질 수 없는데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시장은 너무 큽니다. 저는 솔직히 보이드가 와주신다고 하면 너무 감사해요. 사실 보이드처럼 그렇게 자본력이 있고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먼저 시장에서 레코드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오히려 더 감사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힘들게 트랙 레코드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단축되고 훨씬 더 이제 다른 시장으로 더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구조가 지금 이제 그 대상으로 삼는 채권이 네. 그러니까 기존의 핀테크 기업들의 매출 채권 팩토링 사업의 대상은 다 온라인화되어 있는 매출 채권이잖아요. 그게 간편하기도 간편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채권들은 이제 종이 계약서기반 그렇죠. 오프라인의 채권을 일단 한번 전자화하는 온라인화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사업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구조를 여쭤본 거였고 고이드 같은 이제 일반적인 핀텍 기업들은 이 시장을 굉장히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명확한 데이터가 쉽게 이제 확인되고 정산도 쉬운 기존의 온라인화된 데이터가 워낙에 크고 거기가 먼저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들하고 정반대 너무 복잡한 그리고 너무 이제 약간 로 레벨에 있는 그 채권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커지면 우리도 자금 이슈가 생기잖아요. 팩토링 해야 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외부 펀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자금 수요를 할 예정이고요. 외부 펀드뿐만 아니라 올해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싱가포르에 내려고 하는 주요 목적도 해외 임포트 익스포트 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동남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장 진출했을 때 해외 투자자들이 저희 플로우페이 상품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을 기반으로 한 상품 투자 확보가 저희의 굉장히 큰 메인 축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실제 P2P를 운영해 보니까 개인 모아서는 돈을 저희 들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에서의 규제 이슈는 뭐예요? 규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일반적인 매출의 500억에서 600억 되시는 분들의 ABS 기반 장내 매출 채권 유도가 규제가 있어서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건 P2P가 아니어서 편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P2P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규제 이슈가 생길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저희는 비금융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궁금한 건 저희가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이게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네. 우선 저희가 저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등록되는 그 모든 서류들이 자동화돼 가지고 저희 DB에 저장이 되고 그게 저희 심사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심사부에 넘어가서는 우선 첫 번째 필터링을 아까 말씀드린 플로우 스코어링으로 이제 필터링이 됩니다.
그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통과한 업체들이 이제 룰베이스 시스템으로 한 번 더 걸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살아남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별도의 심사를 두지 않고 바로 신고랑 서버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랑 서버에서 OK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 이제 탑재가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저희 자체적인 심사를 두고 있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와 서버의 그런 보증이 클리어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 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그 플로우 스코어 1단계 필터링 그리고 룰베이스 2단계 필터링을 조금 더 정교하게 계속 다듬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실질적인 심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스코어링 말씀하실 때 그 데이터가 거의 실시간성으로 그 게더링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구조는 굉장히 이제 좀 오프라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뭔가 온라인화하는 이게 마치 데이터 라벨링 같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성으로 되나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저희가 우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말씀드렸던 이제 지난 9년간에 있었던 모든 매출 채권에 대한 기록들을 다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인 실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이 새로운 회사가 들어왔을 때 기존 데이터 기반 상관계수가 높은 라벨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를 요청드릴 때 고객사, 가칭 채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이걸 매출 채권을 토익을 요청드릴 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기 고객사가 현대차 1차 밴드예요. 네네. 10억 계약서는 있는데 입금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네. 사람은 거래상 귀사랑 거래를 키려고 하는 거를 얘기 못할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한테 맡겨주는 게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채권연구의 법리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양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실제 원 발행자한테 내용 증명 가야 된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전자보편으로 해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증명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도달주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도달을 한 거에 대한 다 그런 모든 마크들이 다 되어 있고요. 양수도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이제 채권 저희가 자금제 지원했고 이제 그 기간이 만료해서 저희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때 그 현대차한테서 바로 받아요? 아니면 밴드한테서 받아요? 구조는? 향후에는 이제 CMS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산부터 직접 받는 구조로 가고 싶지만 지금 현재는 현재는 그게 이제 온라인 기반의 P2P하고 그 팩토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네. 여기 온라인은 이미 전자화돼 있으니까 원 종이로 봐도 맞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원 발행자가 얘한테 돈을 줬다. 그럼 얘가 우리한테 돈을 안 줬다. 근데 우리는 이미 통지를 했다. 그럼 우리 원 발행자한테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반대로 편의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기반은 그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거든요. 동의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냥 그렇게 통보 절차만 있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편의성식으로 맞습니다. 한 번 질문 안 하신 분 혹시 말씀? 우리 박지훈 기자님 이미 여기 검토 중이신데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 주시죠. 사업 5년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회계적으로 원재료를 직접 사서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 원재료에 대한 위험과 부담을 이제 이 실무에서 부담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기한 시점에 BS를 딱 찍어보면 뭐 재고자산이 뜨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하루 만에 있는 오더에 대해서만 사가지고 팔고 하기 때문에 BS상 원래는 이제 자구자산이 안 잡히는 그런 모델로 지금은 이제 확정이 됐는데 딱 한 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원래 저희가 전통 시장에 들어가는 CCTV 모듈과 시스템을 기반을 해가지고 그 시장에다 광장 시장에다 하는 그런 건이었는데 그 구청에다 이제 파는 건이었는데 갑자기 공사가 좀 지연이 된 거예요. 하필이면 연말에. 그래서 이거를 원래 바로 즉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고를 갖고 있었던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때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즉시 스팟성 오더, 즉시 바로 갈 수 있는 스팟성 오더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재고 인식 안 하면 그만큼은 대여금이나 뭐 팩토링 채권 이렇게 인식하죠. 하루 만에 다 끝나죠. 아 그냥 그 기말로 넘기질 않는 건가요? 네, 지금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죠. 확정된 매출만 매입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건데 확정된 것만 일으키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약간 인곳을 수입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인고 같은 게 있으면 근데 인곳은 어차피 해외에서 들어올 건데 그때도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자산은 인것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분량이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그 정도 분량이 아니지 않을까요? 배 하나 띄울 정도면 회사 얼마나 커야 됩니까? 우선 저희 인곳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수입은 한 적이 없고 인곳은 이제 국내에 이미 이제 유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만 이제 좀 트레이딩했고 이거는 바로 하루 만에 이제 끝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질문 한 분 더 하시죠. 질문하시죠. 저는 아까 그 드로우맥스 사료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네. 이 사료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의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해한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입해서 판매하는 정도의 얘기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재고를 잡혀서 그러니까 진짜 수입사처럼 수입 판매가 되는 형식이 되는 건가요? 수입사처럼 수입 판매가 되는 형식이 있고 다만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그 양식업자들이 즉시 이제 포트 도착하자마자 이제 떠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 있는 건 저희 재고 맞습니다. 거의 지금 배에 있는 동안에 원래 떠 있는 동안은 저희 재고가 맞고요. 네. 이제 아마 다들 궁금하신 게 그거 같아요. 양쪽으로 많이 사면 네. 단가가 내려가니까 재고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팔 생각도 있냐 이거가 지금 이런 아 포지션 거래나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죠.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게 지금 주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현금 자체가 왜냐면 그로맥스나 아니면 수입사 입장에서도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저희 고객사한테 받는 마진도 있지만 이제 우리 수입사 입장에서도 즉시 현금 수출사 입장에서 즉시 현금 결제에 따른 프라이스가 확실히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동안 이제 우리 고객사와 그리고 이제 수출사의 양방으로서의 그런 수수료 수익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지금은 계속 원재료만 건드리게 되네요. 아까 살짝 제가 제가 말로는 증설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증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중소기업에서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증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순간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것도 하시는 건데 그건 딜레이도 길고 자금력도 크게 들어갈 것 같아서 원재료만 다루시는 건지. 지금 현재는 원재료만 다루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인스톨먼트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최소 60개월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5년의 기간을 어떻게 리스크를 해소할 것인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자니 이제 보증보험들이 연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담한 거의 6배가 나오게 되거든요. 저희 예를 들면 저희가 5억짜리 뭐 아까 말씀하신 리메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거래하는데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보증료를 냈어요. 근데 이거 6년짜리고 이거 보증료만 1억 2천을 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수지타산적으로 이제 피저블을 하지 않다라고 지금 저희는 지금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윤석열 대표님 질문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서비스를 어떤 전산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좀 언제든 저희 그 홈페이지 가입하셔서 항상 다 지금 다 온라인사에 있고 사업자가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사업 여러 개가 있어요.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재건축 조합 이런 조합은 해본 적 없어요? 건설 쪽에 매출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재건축 쪽은 없습니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개인들의 자기 분담비가 엄청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 걸 상담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거기도 이제 저는 공통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저희는 이제 그 사이클이 길면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워낙 사이클이 긴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뭐 재밌는 것들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례시장 처음 만들잖아요. 장례시장은 처음에 돈을 쫙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천천히 이제 그거를 이제 구자에 대한 수익을 쓰는 건데 막 만들어진 장례시장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바로 앞다리에서 바로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결국에는 그 사이클이 이게 너무 긴 거는 좀 구조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는 일반 매출 채권, 저희 전 서비스 이름도 90days였거든요. 90days.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순간, 딱 3개월, 90일. 저희는 딱 90일에 연결해 있는 그 정도 채권들을 가장 선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전 수준의 프리미어 사업 네. 분할 결제로 고객사들이 이제 내시는데 그게 최대로 36개월, 48개월 하거든요. 저희가 그걸 다 들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중간에 자금을 들어갔다 팩토링사로 넘겨주는 이 구조를 저희가 되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묶이는 자금의 기간은 긴 한 달 정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종현 대표님 한 번도 질문 안 하셨죠? 되게 재밌게 잘 들어보고 카리스마 있는 발표였어요. 쏙쏙 들어갔고요.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성향이 보수적이고 걱정이 많은 성향이라서 들었던 걱정은 첫 번째는 먼저 구매를 진행해가지고 물건을 넣고 그 돈을 못 받는 리스크. 그거는 있을 수 있지 않나? 당연히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보험에서 신고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제 인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 인수를 안 해주면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제 리스크 해칭을 하려고 할 수단이 없어지는 건데 그때의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당연히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해요. 두 번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인수율은 97%라고 굉장히 이제 왜냐면 이거는 명확하거든요. 뭐 인수 뭐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이제 계약서도 들어가고 물건이나 이런 것들 움직이는 것 세금계산서도 있고 너무나 명확한 거리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용통 매출 가장 매출 같은 사례 같은 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3% 정도 있어가지고 97%라는 인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언더라이팅은 보증보험에서 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희는 좀 다른 보증도 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물건을 팔면은 모든 서비스가 돈 못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모든 비즈니스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잘 평가를 하고 최대한 해지하느냐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종합상사가 다시 되시는 거예요. 정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중소기업들의 플랫폼화된 더 효율화된 종합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진짜 너무 되게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종합상사에 있다가 그런 비즈니스에 있다가 다시 한번 종합상사. 근데 다 중소기업의 매출 채권이라는 영역 아래서 똑같이 하고 있는 제 자세를 보면은 되게 좀 재밌는 생각이 들네요. 저 그래서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 IR이 아니냐고 하시지만 IR처럼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따라가기 힘들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컨텐츠 업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열심히 들었는데 오히려 설명을 방금처럼 접근하시면 더 다른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되게 여쭤볼까 말까 다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은 감사해요. 많은 VC 분들한테 아예 하셨을 텐데 진짜 제일 많은 질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들이 물론 거기도 훌륭한 회계사분들은 알아들으실 것 같긴 한데 훌륭한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대부분 알아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원산 보는 분들도 꽤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지금 되게 이제 그런 일반적인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뭘 제일 궁금해하시고 뭘 제일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물어보시는가요? 일반 저희 VC 투자 이제 받아야 되니까 IR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네. VC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리스크 회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게 플랫폼이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려면 뭘 가져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많이 일반적인 질문. 그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 같고요. 네, 리스크에 관련해서 여태까지 많이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스케일러빌리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로우 레벨에 있는 진짜 트랜잭션의 정말 그 복잡한 그 단계를 얼마만큼 잘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진짜 그 바텀업에 저희는 지금 굉장히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실제로 굉장한 경쟁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제 BM 자체를 불려서 매출,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를 올리기보다는 되게 사람들이 얻기 어려운 데이터를 얻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져서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섹터에 대한 부분은 너무 작아서 다들 크게 들여다보지 않고 있지만 또 그게 70만 원에서 엄청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은 정말 없어요. 너무 힘들거든. 그걸 얻어내는 거 너무 힘들거든. 너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정합도 안 맞고 그걸 한 땀 한 땀 쌓으시는 부분들이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다들 다르실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 VC에서 이제 투자했던 입장인데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생각이 분명히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냥 많은 분들의 해안으로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저도 옆에서 이제 오히려 사이드에서 이제 이해하시는 포인트를 짚어주는 보면은 현재 있는 BM 자체가 커지는 것보다 그러면서 쌓이는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사회적 기업에 투자 많이 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또 되게 조심스러운 게 데이터를 또 감지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런 얘기할 거예요. 네. 어제도 말씀하신 딱 그럴 것 같아요. 네. 되게 약간 중간 어디선가의 골든라인을 이제 찾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 노력을 하고 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뭐냐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목표가 어떤 것인가요? 저희는 진짜 중소기업의 종합금융 플랫폼. 중소기업이 갖고 있으면 자기의 자산을 언제 어느 순간에는 과거는 안 됐어. 장래든 현재든 이제 그 모든 시간선 그리고 모든 호리젠탈리 버티컬이 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저희의 지금 최종 목표입니다. 사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아까 종합선사 하셨는데 저희가 그 말씀하신 종합선사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딘지는 일단 생략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저희처럼 종합선사하고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그게 이제 유동화 내지 팩토링이 가능한 게 종합선사는 각 그 27개의 그 트랜잭션 사이사이에 비대칭을 극단적으로 활용하시고 거기에 이제 자본을 투여하시고 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홀딩스가 아까 제가 사실 글로벌을 여쭤봤거든요. 결국 이제 아무리 60%가 크다 하지만 글로벌 사이즈라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스코어링이라든지 내지는 뭐 보증보험이라든지 제도권이라든지 금융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사실은 경쟁력 내지는 리스크 해칭으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글로벌리에서 이제 아까 그 비대칭, 저 비대칭에 대해서 너무 저희 선배님들 항상 강조했던 게 우리는 비대칭에서 오는 이익을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종합소상은 굉장히 큰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거든요. 중소기업은 제가 보니까 그 비대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 마진 측면에서는 훨씬 좋아요. 종합상사가 일반 트레이딩 마진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던 최근 사업부 기준으로 약 700명 정도가 8조 정도 했는데 매출이 거기다 7천만 원 나왔나? 뭐 사고 같은 거 다 터져가지고 엄청 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정도는 되게 매출이 비율이 작아요. 1.5%, 2% 먹습니다. 그만큼 굽지도 크고 거기는 큰 것을 기반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무리 작더라도 그 절대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같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형 종합상사의 경우에는 그 비대칭의 그런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프로페이 같은 경우는 실제 가장 많이 먹었던 거는 먹었던 것보다 아니 그 시기에 이미 좋았던 경우가 이제 월비는 10%까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평균적으로 5% 정도 가져간 거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리, 도메스티컬리 다 수익성 자체는 훨씬 더 좋다. 다만 말씀하신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나게 공감을 해서 사실 무조건 한쪽 사이드나 한국으로 고정하고 수익 진행을 할 겁니다. 저도 제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중동에 그 꽤나 이력이 있는
그 도매상한테 차이프 셋파이프를 팔고 나서 얘가 돈이 안 줘가지고 이거 연치가 나가서 직접 날라버리고 그런 회사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몇 번이나 거래를 했었는데 돈도 잘 했고. 근데 그거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기다리고 그거를 가서 확인하고까지의 과정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가가지고 확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외국 안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이거 건들 수 없다라는 제가 직접 몸소 체험한 바기 때문에 한쪽을 무조건 한국으로 고정화 그런 수출입 거래에 대해서는 우선 진행할 겁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에게 수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프로페이나 아니면 한국 모기업이 있는 현지 회사가 발행한 매출 채권을 받는 현지 벤더들에 대한 프로페이나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한국의 사이트로 가져가서 그 한쪽 발은 한국에 한쪽 발은 외국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두 발을 다 옮기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네, 슬슬 마무리할까? 또 한 번 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자, 마무리해드리겠습니까? 그럼 두 분 마지막으로 수고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저희는 사실 이런 행사가 또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서 귀중한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CEO 클럽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활동하면서 더 자주 인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